다들 금리 내릴 줄 알았잖아. 끝났어. 빚이 많으면 올려서라도 잡아야 한다는 남자가 하는 수장이 됐거든. 2006년에 2년 뒤 세계 금융이 무너진다고 했는데 진짜 무너진 사람이야. 이 사람이 평생 연구한 게 빚으로 굴러가는 경제가 얼마나 위험한지야. 근데 지금 한국 대출의 70%가 변동금리고 가계빚이 1979조야. 이 사람이 금리를 올리면 내 이자가 정확히 얼마나 오르는지, 그리고 지금 뭘 해야 하는지 알려줄게. 먼저 지금 상황부터 정리하자. 한국은행이 정하는 금리의 기준점이 있어. 기준금리라고 하는데 이게 오르면 은행 대출금리도 따라 오르는 거거든. 2024년 10월부터 2025년 2월까지 한국은행이 이 기준금리를 3.50%에서 2.50%로 내렸어. 1%포인트를 내린 거야. 대출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시기였지 좀 숨통이 트였어. 근데 그 뒤로 어떻게 됐냐? 6번 연속 동결이야. 2025년 7월부터 한 번도 안 내렸고 2026년 들어서도 꿈쩍 안 한 거지. 많은 사람들이 기준금리가 2%대 초반까지는 내려갈 거라고 기대했거든. 올해 안에 한두 번은 더 내릴 줄 알았어. 그 기대가 완전히 꺾였어. 한국은행이 추가 인하 가능성을 언급하던 문구까지 아예 삭제해버렸거든. 금리 인하라는 엘리베이터가 멈춘 거야. 여기까지만 해도 좀 불안한 상황이잖아. 근데 진짜 반전은 따로 있어. 2026년 3월 22일 새로운 한국은행 총재 후보가 지명됐어. 이름은 신현송. 이 사람이 문제야. 평생 연구해온 게 뭐냐면 빚이 많은 경제는 위험하다는 거야.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평생 주장해온 게 금리를 올려서라도 빚을 잡아야 한다는 거거든. 금리 올리자는 쪽의 대표적인 인물이 한국은행 수장 자리에 앉게 된 거야. 지금 한국 가계빚이 얼마인지 알아? 1979조야. 역대 최대. 이 상황에서 빚이 많으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사람이 온 거지. 시장은 바로 반응했어. 글로벌 투자은행 ING가 전망을 내놨는데 신현송 체제에서 7월 금리 인상이 기본 시나리오라고 했어. 중동 상황이 더 악화되면 5월에도 올릴 수 있다고. 내리던 금리가 멈추더니 이제 다시 올라간다는 신호가 켜진 거야.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정하는 회의인 금통위가 4월 10일에 열려 불과 며칠 남았어. 이창용 현 총재가 주재하는 마지막 회의이기도 하고 여기서 방향 전환의 첫 번째 신호가 나올 수 있어. 근데 왜 하필 이 사람이면 금리를 올린다는 건데 대체 누군데? 이 사람의 이력을 보면 소름이 돋거든. 신현송. 이름부터 좀 낯설지? 한국에서는 잘 안 알려져 있는데 글로벌 경제학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 옥스퍼드에서 학사부터 박사까지 6년 만에 끝냈어. 보통 박사만 5년 넘게 걸리거든. 그 뒤에 런던 정경대 교수, 프린스턴 교수를 거쳤고 BIS에서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10년간 했어. BIS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이야. 각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서 의논하는 곳인데 거기서 경제를 내려다보던 사람이 이제 한국은행 수장으로 온다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을 진짜 유명하게 만든 건 화려한 학벌이 아니야. 2005년 잭슨홀 컨퍼런스, 2006년 IMF 연차 총회, 세계 최고의 경제학자들이 다 모이는 자리에서 신현송이 경고를 했어. 금융기관들이 빚을 내서 투자하고 오른 자산을 담보로 또 빚을 내는 구조. 이게 역전되면 자산 가격이 폭락하고 시스템 전체가 무너진다고. 논문 제목이 Risk and Liquidity in a System Context야. 대부분의 학자들은 무시했어. 그때 미국 집값은 매일 오르고 있었고 월가는 역대급 호황이었거든. 2년 뒤인 2008년 진짜로 무너졌어.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지고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어. 세계 금융위기. 신현송이 논문으로 경고한 그 레버리지 역전 메커니즘이 그대로 현실이 된 거야. 이 사람의 논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거야. 빚이 많으면 올려야 한다. 근데 지금 한국이 정확히 그 상태거든. 가계빚 1979조. 변동금리 비중이 70%가 넘어. 빚으로 집 사고 오른 집값으로 또 빚내는 구조. 신현송이 2006년에 경고한 그 패턴이랑 닮아 있어. 이 사람의 철학은 명확해. 거품이 터지고 나서 수습하면 비용이 너무 크다. 미리 금리를 올려서 억제하는 게 낫다는 거야. 불이 나기 전에 스프링클러를 미리 켜놓는 사람이야. 근데 문제는 스프링클러가 켜지면 우리가 젖는다는 거지. 실제로 2022년 G20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말했어.
금리를 올리는 상황이라면 지체하기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낫다고. 같은 해 한국은행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도 물가 상승 압력이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번지지 않도록 금리 인상을 통한 통화정책 정상화를 지속해야 한다고 했어. 물가가 안정돼 있어도 가계부채 거품이 쌓이면 중앙은행이 움직여야 한다는 게 이 사람 평생의 주장이야. 그리고 이 사람은 한국 전세제도를 사실상 사금융이라고 비판한 사람이야. 전세보증금이 부동산 버블을 키운다고 봤거든. 이런 눈으로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사람이 이제 금리를 결정하게 돼.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야. 이 사람이 금리를 올리면 내 대출 이자가 정확히 얼마나 오르는지 계산해 볼게.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이게 왜 네 통장 문제인지 보여. 자, 이제 진짜 네 얘기야. 지금 한국 가계빚이 얼마인지 알아? 1979조 원, 거의 2000조야. 그리고 30대 1인당 평균 대출이 처음으로 1억을 넘겼어. 1억 218만 원. 20대 후반에 대출받아서 집 사고 30대 되니까 1인당 빚이 1억인 거야. 근데 문제는 이 대출의 구조야. 대출 있는 사람 10명 중 7명이 변동금리거든. 정확히는 70에서 76%. 변동금리가 뭐냐면 시장금리 따라 이자가 같이 움직이는 거야. 금리 내리면 이자도 내려가는데 올리면 같이 올라. 그래서 계산을 해봤어.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3억짜리 대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매달 3만 5천 원이 더 나가. 한 달에 커피 10잔 값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이게 1년이면 42만 원이야. ING가 전망한 대로 2번 올려서 0.50%포인트가 오르면 매달 7만 원 추가. 연으로 치면 84만 원이야. 월급에서 그냥 빠지는 거야. 네가 뭔가를 더 쓴 것도 아닌데. 이걸 나라 전체로 넓혀보면 더 심해. 0.25%포인트 한 번 올리는 것만으로도 가계 전체에 연 2.5조 원의 이자가 추가돼. 2.5조. 이 돈이 전부 은행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지금 뭘 할 수 있냐? 첫째,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사람은 고정금리나 혼합금리로 전환하는 걸 검토해봐. 금리가 더 오르기 전에 이자를 고정시켜두는 거지. 전환 비용이 있을 수 있지만 금리가 계속 오르면 그게 훨씬 싸게 먹혀. 둘째, 정부도 이미 대비하고 있어. 지금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 중이거든. 쉽게 말하면 금리가 올랐을 때도 갚을 수 있는지 미리 테스트하는 제도야. 정부가 이걸 돌리고 있다는 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진지하게 보고 있다는 시그널이야. 셋째, 날짜 하나만 기억해. 4월 10일. 다음 금통위야. 금통위는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정하는 회의인데 여기서 첫 번째 시그널이 나올 수 있어. 동결이면 아직 숨 쉴 시간이 있는 거고 인상 신호가 나오면 진짜 시작되는 거야. 정리하면 이거야. 금리 인하 시대는 끝났어. 6번 연속 동결이 그 증거고. 그리고 다음 하는 수장은 평생 빚으로 굴러가는 경제를 경고해온 사람이야.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했고 거품이 보이면 미리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말해온 사람. 변동금리 대출을 갖고 있다면 지금이 점검할 타이밍이야. 고정금리나 혼합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지 은행에 한번 물어봐. 금리가 오르고 나서 움직이면 이미 늦거든. 그리고 4월 10일 금통위가 열려. 이창용 총재가 마지막으로 주재하는 회의인데 여기서 금리 방향의 첫 번째 시그널이 나올 수 있어. 이 날짜는 꼭 기억해둬. 다음 영상에서 금통위 결과 나오면 바로 분석해줄게. 신현송 체제가 실제로 어떤 방향을 잡는지 같이 지켜보자. 이 영상이 도움됐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해.